마담 빠담. 안녕하세요. 마담 말입니다. 오늘 마담 빠담 채널 22번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진짜 스스로 대단합니다. 아마 이거 누가 억지로 시키면 못할 거예요. 요거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하고 싶고 할 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과 소통이 고파서 힘들지만 정말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 영상 여섯 번째 거 기억나세요? 백수 두 가지만 챙겨라. 그런 제목인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의 그 변화된 일상들에 대해서 우리 유쾌한 주둥이 조지아님하고 같이 토크를 한 영상인데, 은행 달력 하나 얻는 것도 은퇴를 하니까 실적 부진하다고 안 주는 거예요. 정말 서러웠죠. 근데 제가 최근에 2탄을 찍으려고 했어요. 건강검진을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직장이 있을 때는 직장에서 알아서 병원도 정해주고 돈도 내주고, 직원들은 그냥 정해진 날짜에 가서 검사만 받으면 끝이었죠. 근데 이걸 이제 제가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약자들이 몰려들고 있고, 이게 예약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했다 하더라도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근데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검사를 다 받으면서 이상 없음, 이 소견 한마디 듣고 나면 이거 뭐야? 이 한 소리 들으려고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나?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 한 소리를 들으려고 시간 내고 돈 투자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진짜 정말 이제 여기저기 탈이 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재밌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한 치 앞의 미래,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미래가 오고 있죠. 100세 시대, 아니 120세대의 수명 연장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오, 대박. 끔찍.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자, 오늘도 귀한 두 분과 함께 할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호모 100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난 2009년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용어인데요. 보통 인간의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고 하는 기준은 이거래요. 한 해 사망자 중 가장 많이 사망한 연령, 즉 최빈 사망 연령이 90세면 100세 시대, 110세면 120세 시대라고 부른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최빈 사망 연령은 2008년도에 이미 85세를 넘어섰고요. 또 100세 이상 노인도 작년 기준 2만 명을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정말 120세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캐나다의 철학 교수인 크리스틴 오버롤 교수가 쓴 평균 수명 120세,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 책이 출간된 해가 언제일까요? 한참 전인 2003년도입니다. 그때 이미 120세 시대를 예측하고, 그것이 축복일지 재앙일지, 그리고 건강하게 그 긴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과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조목조목 제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 분도 60이 넘으셨는데 보험 상품 계약을 하는데 사망 나이를 120세, 그리고 이제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143세로 정한다고 해요. 120세? 에이, 인간의 희망사항이지 했던 수치가 이제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20세 시대. 저도 아직은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20세면 우리 자녀들은 90이에요. 그럼 그때 가면 누가 누구를 돌볼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는 동안 건강하고, 그리고 민폐 끼치지 않고, 또 품위를 유지하면서 죽을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년의 재구성이다, 노년의 생애 설계다, 이런 말들이 점점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오늘 뜸을 좀 많이 들이고 있죠. 그 얘기예요. 120세의 수명 연장이 재앙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조건, 정말 꼭 반드시 기필코 친해져야 되는 새 친구,
영어로 얘기하면 베스트 프렌드, 베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귀걸이, 반지, 팔찌, 옷 이렇게 해서 해골로 도배를 했는데 이 이유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 거고요. 많이 궁금해 해주시고,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친해야 되는 친구 첫 번째는 병원 문턱입니다. 저도 제 발로 병원에 가는 게 죽기보다 싫은데 죽기 싫어서라도 가야 되는 곳이죠. 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소설 쓰시는 노순자 선생님이신데 내일 모레 이제 80이신데 늘 소녀 같으세요. 시내의 어느 카페에서 녹음을 해서 주변 소음이 조금 들어가긴 했지만 감안하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쨌든 병원을 자주 가면 그 신경 못 쓰던 그런 거 뭐 옛날서부터 어려서부터 알아온 병의 관리서부터 나이와 함께 이렇게 이제 그 마모된다고 그럴까? 그 이제 오래 살면은 그 몸 하나 가지고 수십 년을 사니까 점점 그 닳고 쇠약해지고 이런 부분이 점점 이제 관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병원을 자주 가면 골골 80이 지금은 이제 골골 120이겠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병원 가는 거 즐겁고, 병원 가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눈에 띄니까, 그럴 때 이제 마음이 그 친근감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같이 이제 우리가 세월을 많이 사는 사람들이 같이 겪어가는 그런 것도 이렇게 공감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병원 가는 거 좋아해요. 병원은 내 집처럼 자주 다니기를. 내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네,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그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외로움도 달래주고 그러면 병원 문턱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겠죠. 지난 2011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박명호 교수님 팀이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0세 시대 축복인가 재앙인가를 물었는데 재앙으로 인식한다가 40.1%, 그리고 축복으로 인식한다가 불과 32.9%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는 1위가 건강 문제, 예측 가능한 거였죠. 그리고 2위 역시도 예측 가능합니다. 생활비, 정말 심각하죠. 응답자 10명 중에 4명이 아직도 노후 대비를 위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혹시 금융문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은 저처럼 재테크에 관심이 없거나 무능하거나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쯤에 또 긴 말 필요 없이 금융 전문가 한 분을 좀 만나보시죠. 이분은 대한민국 1호 은퇴 매니저시고 그다음에 금융계에서 베스트셀러죠. 정립식 그 펀드 투자가 부자를 만든다. 이 베스트셀러 외에도 9권의 전문 서적을 출간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온오프라인에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정말 오윤관 선생님이신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섭외가 될까 싶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흔쾌하게 응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수동의 한 건물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은 일단 이분의 금융 문맹자,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도움이 되는 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일단 그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투자나 경제 이런 거는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배웠냐 못 배웠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 배우고 6.25 때 혼자 돼가지고 김밥 하시거나 뭐 행상을 하거나 삭바느질 했던 분이 공부를 해서 혹은 경제를 알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부자가 되냐? 첫 번째는 생활습관, 두 번째는 금융기관하고, 그 당시 은행이니까 은행하고 친했던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부자가 되신 거거든요. 장기간 생활습관으로 30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신 것이 부자가 됐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웠다 안 배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는 내가 들어온 수입하고 지출 중에서 지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모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세상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금융이 복잡하긴 하죠. 하지만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원리는 항상 똑같아요. 안전하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굴린다. 들어온 것보다 적게 쓴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식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아셨죠? 이제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들어온 것보다는 적게 쓰고 그리고 무조건 은행이랑 친해지라는 거죠. 여기서 은행은 모든 그 금융기관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느 은행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거 외에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실존 전략들이죠. 실제로 또 우리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강사님 출연료 대신 제가 한턱 쏠게요. 그래서 이분들이 해주신 많은 얘기들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다음 기회에 그 본격 영상으로 이 돈보따리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중년 이후의 삶이 튼실해지기 위한 베스트 프렌드 세 번째 친구를 만나보시죠. 아니 이게 다 뭐야? 제목들만 봐도 섬뜩하신가요? 아니 대체 얘네들과 왜 친해져야 하는데? 슬그머니 눈살 찌푸리고 계신가요? 그래도 친해지셔야 합니다. 바로 이 작가의 한마디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저녁 식탁에서 죽음을 이야기합시다를 쓴 작가 마이클 헤비 그랬죠. 죽음을 말하는 것은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왕이면 웃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자. 이런 겁니다. 죽음은 사실 누구에게나 두렵죠. 그 두려운 실체를 알 수도 없고 들여다볼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죽어볼 수도 없어서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평생 죽음을 연구한 학자죠.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 역시 죽음은 삶을 비추는 훌륭한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또 많이 읽으셨죠? 미치 앨범이 쓴 책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서 모리도 그런 말을 하죠. 죽는 법을 배우게 되면 사는 법도 배우게 된다네. 사상가 몽테뉴도 의견을 보탭니다. 어떻게 죽는가를 배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도 배운다. 그런데 기왕이면 이렇게 죽음을 가까이 두고 배우고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웃으면서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공포와 두려움에 삶을 소진하기보다는 지금 여기 이 시간에 더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책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고요. 와, 근데 2주 동안 저도 이 죽음 관련 책들 읽느라고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중년 이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조건 없이 친해져야 되는 세 친구, 병원, 은행, 그리고 죽음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뭘까요? 죽었다 깨어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단골 편집샵에 갔는데 사장님께서 저 주신다고 이 티셔츠를 이렇게 쟁여놨다가 주셔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했더니 거기 계신 손님 중에 한 분이 어머 염라대왕이랑 친하신가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죽음 이코르 해골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또 그 중세 유럽의 많은 그 그림 보면은 영생을 원하는 그림에는 또 해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그 동사무소에서 있었던 대화입니다. 그 사망 신고를 하러 간 민원인에게 공익요원이 기계처럼 묻죠. 본인이세요? 그랬더니 또 이 민원인도 화들짝 놀래갖고 되묻죠. 헐, 본인이 와야 되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장례식에는 꼭 음악을 틀어줘 할 때 그 고르는 음악들이 우중충한 음악은 한 곡도 없고 다 댄스 곡이거나 신나는 노래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화작가 안데르센도 그런 유언을 남겼죠. 본인의 장례식에 어린이들이 많이 올 줄 알고 그 어린이들의 보폭에 맞춰서 경쾌한 행진곡을 준비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들 왜들 이럴까요? 그거는 나는 죽음 너머의 그 세계가 하나도 두렵지 않아.
이런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그러면 노순자 선생님이 이 참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죽음이라는 거는 나는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 세상에 가 있으면은 그날서부터 그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세상에 가는 거는 그 사람 만날 수 있고 또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오래 살면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 좋은 사람보다 그 세상에 가 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은 저절로 그 세상으로 가고 싶어서 모르겠어요. 내가 그 세상으로 갈 때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마음으로 갈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살아있다는 거는 이 세상과 저 세상과 다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을 그린 화가들의 그림을 몇 편 볼까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을 표현한 작품이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시신 위로 천사가 흰색 천을 덮어주려고 합니다. 누구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평등한 죽음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네요. 해골이 바이올린을 켜면서 화가의 귀에 대고 뭔가 말하는 것 같죠? 그런데 화가의 표정이 너무 담담합니다. 두렵거나 놀라는 기색보다는 아주 익숙한 얼굴로 왔나? 하는 표정이죠. 근데 이 남자는 왜 이런 포즈로 이런 고뇌하는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이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의 문이라는 무려 180여 개의 다양한 동작과 얼굴의 군상들이 모여진 작품 속의 일부라고 하죠. 지옥의 문 그 맨 꼭대기에서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남자. 사라진 내 속옷들은 어디에 있나? 이게 아니라 죄와 벌, 회개와 용서, 죽음에 대해서 연민으로 바라보는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 장의 그림,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인데 인생으로 보자면 황혼이거나 죽음 앞에 선 시간이 되겠죠. 힘겨운 노동을 끝낸 하루를 오롯이 바치며 기도하는 이 부부처럼 우리도 이렇게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밀레의 만종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죠. 그 아내의 발밑에 있는 바구니요. 그 바구니가 원래는 이 두 부부의 사랑하는 아기 시신을 담은 작은 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친구가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니까 다른 걸로 대체해라. 그래서 밀레가 그 농작물인 감자를 그려서 넣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 부부가 더 거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기를 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아기의 영혼 안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극한 슬픔도 겸손되이 이 두 손을 모으게 하는 뭐라 그럴까요? 품격? 그거는 아마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정말 노후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기필코 친해져야 하는 세 친구 병원, 은행, 죽음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드셨어요. 무겁다가 가볍다가 또 슬펐다가 숙연해졌다가 웃겼다가 여러분들 기분이 좀 널뛰지 않으셨나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감사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교감을 나누는 이 시간에 감사하자는 거죠. 제목 자체가 명언인 책이 있어요. 잘 살고 잘 웃고 좋은 죽음과 만나다. 네, 알폰스 데케인이 쓴 책인데 오늘 영상은 그 알폰스 데케인이 한마디 했던 그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는 습관은 우리 사회를 따뜻함으로 가득 채우는 묘약이 될 것이다.